인간이 피에 대해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된 지는 불과 4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1667년 추운 겨울의 파리,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거리를 쏘다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앙투안 모루아. 발작을 하면 난폭해져 부인을 못살게 굴거나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일종의 정신병 때문이었다. 루이 14세의 주치의였던 장 바티스트 드니가 그를 치료하겠다고 나섰다.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수혈 실험에 빠져있던 그는 동물의 피를 인간에게 수혈할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실은 피가 용혈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실험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온순한 동물의 피에는 온순한 기질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드니 역시 난폭한 모루아의 정신병을 어린 송아지의 순한 피가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혈로 과연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일까? 피 안에 기절과 같은 영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시작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귀족들에게 최고의 오락거리는 바로 맹수와 프로 검투사와의 혈투였다. 당시 검투사들은 지금 고가의 경주마처럼 거액의 몸값을 자랑했다. 때문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가 투입됐다. 검투사들을 치료하면서 동맥과 신경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주치의였던 갈레노스였다. 그는 치료 경험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사체액설이라는 이론을 확립해 500쪽짜리 수십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Et ces fluides étaient censés varier en quantité, en qualité et expliquer beaucoup de faits de maladies ou au contraire expliquer une bonne santé quand ils étaient équilibrés. Voilà. Alors Galénos reprend cette théorie, la défend et va un peu la systématiser. 사체액설이란 세상이 물, 공기, 불, 흙, 사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그리스 시대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즉, 세상의 일부인 사람의 몸 또한 사체액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네 개의 체액은 곧잘 계절에 비유됐는데 서로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고 보았다. 거꾸로 말해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이 질병이었다. 사체액설을 처음 언급한 것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로 전해지지만 임상 경험을 더해 이론화한 것은 갈레노스라고 한다. 그는 어느 체액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성격과 기질이 결정된다고 봤다. 특히 혈액이 많을 경우 다혈질이 된다고 봤다. 다혈질이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생균이라고 용어인데요. 그게 바로 그 혈액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그대로입니다. 혈액이 많은 사람, 막 혈기가 왕성하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활동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뭐 그런 성품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죠. 사체액의 균형을 중시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인 혈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체액이라고 갈레노스는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이후 1500년이나 견고하게 지속된다. 그러나 피가 곧 생명의 원천임을 깨달은 것은 좀 더 오래전 인류가 지구의 자리를 잡은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시인들에게 사냥으로 고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행운이었다. 펄펄 뛰는 동물들을 쫓아가 힘겹게 죽이고 나면 동물들은 어김없이 붉은 피를 흘렸고 그것은 생명의 상징이자 신의 축복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 출산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는 곧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러니까 살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피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 피가 밖으로 나왔을 때만 그 피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피가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죽음하고 별개로 유리된 생명이 아니라 죽음하고 탄생, 출산, 성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냥감들을 간절히 바랬고 동굴벽은 다음 사냥의 희생물을 기원하는 그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그 위에 피를 닮은 붉은색을 칠함으로써 벽화 속 동물은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된다. 붉은색의 정체는 땅속 깊이에 자리 잡은 적철석이었다. 이처럼 구하기 힘든 재료까지 동원해 붉은색을 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생명하고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생명의 표지가 될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몸속이나 살아있는 동물 몸속에 흐르는 빨간 피였고, 그러면 피하고 유사한 어떤 것들을 그 동물 그림에다가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마치 바깥에 살아있는 생물처럼 펄펄 이렇게 살아서 숨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동해시 사고, 이런 주술적 사고의 배경하에서 거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자궁 같은 동굴 속 태아처럼 담겨있는 붉은빛 동물들. 인류는 경험을 통해 피는 생명임을 깨달은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이며 피에는 초월적인 힘이 담겨있다는 믿음은 과학적인 연구가 불가능했던 고대 대륙과 문화권을 넘어 공통된 것이었다. 아프리카 대륙 고대 이집트인들의 벽화는 곳곳이 피처럼 붉은 빛이다. 태양신을 섬겼던 이들에게 태양을 닮은 붉은 피부는 긍지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들 머리 위에는 붉은 태양이 떠 있었다. 그것은 매일 태양을 삼켰다 다시 토해놓는 여신이 흘리는 출산의 피를 상징하기도 했다. 원시시대부터의 경험 위에 종교적인 믿음이 더해지면서 고대인들에게 피는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한편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도 태양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 아즈텍 문명은 14세기 중앙고원에 정착한 북방의 수렵 민족이 세운 멕시코의 마지막 고대 왕국이다. 바로 여기서 끔찍한 피의 제의가 벌어졌다. 4개의 태양이 소멸했고 5번째 태양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었던 아즈텍인들은 산 사람의 뜨거운 피와 심장을 바쳐야 태양이 소멸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산 재물을 위해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펼쳤고 마침내 1487년 나흘 동안 4만 명의 전쟁 노예들이 산채로 심장을 도려진 채 죽어갔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아즈텍 유물들에는 피 속에 태양신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는 믿음이 새겨져 있다. (1970년) 발견된 태양의 돌은 아즈텍 사람들의 우주관과 신관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제사력과 태양력이 동시에 새겨진 캘린더였다. 생명을 주관하는 태양이 매일매일 새롭게 뜨려면 많은 이들을 죽여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모순된 믿음은 태양신 입에 고인 붉은 피와 두 팔이 거머쥔 심장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 인간은 신비함과 경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피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상징인 피가 몸 밖에 나오면 죽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모순되고 역설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피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다가가는 매개체였기에 고대인들은 피를 함부로 만지거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양한 문명이 태어나고 또 소멸했지만 피는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고
상반된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신비와 미스테리는 더해갔다. 피와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인간 내면에는 어떤 종류의 신비스러운 느낌들, 신비감을 자극하고 신비와 관련된 관념들과 연루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 피를 경험하는 수많은 어떤 제의들, 우리 보통 희생제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은 동물의 피를 땅에 뿌린다라든지 또 제단에 바친다라든지 또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목욕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에 의지해 피에 신비함을 부여했고 피와 죽음이 어우러진 이미지는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게 됐다. 한편 의학계에서 정맥을 절개해 피를 뽑는 사혈법은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정착됐다. 피와 함께 몸속의 나쁜 성분도 제거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지구 반대편, 동양의학에서도 피는 중요시되었다. 황제 내경에서는 심장을 군주로 묘사했고 동의보감에서는 호흡을 통해 생기는 기와 음식물을 섭취해서 만들어지는 혈 두 가지를 생명의 핵심으로 봤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고 물결이 흔들리면 그걸 통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흐름을 통해서 저렇게 흔들림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듯이 기가 내 몸에서 어떤 기능을 보여주려면 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기를 드러나게 해주고 피는 기에 의해서 움직이죠. 한의학에서 그려진 해부들을 보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사지가 없어요. 몸통만 있습니다. 몸통만 있다는 게 더 특징이죠. 사지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서양에서 그려진 뭐 해부도도 그렇고 인체도 보면은 서양은 뭘 강조하냐면 근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고대 작품들 보면 전부 근육이죠. 동양에서 우리 몸은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 아래 있으며 장기의 도덕적인 연관성을 중시한 반면 중세 이후 서양 의학에서 몸이란 해부학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기는 각각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졌다고 봤다. 사열의 방법 또한 동서양은 큰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서는 음식물 섭취로 만들어진 체액이 간으로 가서 피로 바뀌어 흐르다가 각 기관으로 흡수돼 사라진다고 여겼다. 즉 피는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소모됐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뽑아도 괜찮다고 믿었다. 중세에 했던 사혈법은 엄청난 양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과 의사의 그 진료실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뭐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다 이만한 양동이 같은 용기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다 피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엄청난 양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뽑아내서 어떤 몸에 변화가 올 때까지 뽑는다는 겁니다. 400여 년 전만 해도 피에 대해 잘 모른 채 감행됐던 드니의 수혈 실험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다. 과연 온순한 송아지 피가 정신병을 고친 것일까? 모루아는 검은 오줌과 구토를 하다 쇠약해졌는데 드니는 정신병이 치료된 것으로 여기고 영국 학회에 보고한다. 하지만 어떻게 드니는 당시 유행하던 사혈법이 아닌 수혈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드니의 무모한 수혈 시도 뒤에는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가 있었다. 그는 동물 해부를 통해 심장의 구조와 혈액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실험했다. 중세 과학과 해부학을 선도하던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는 간에서 만들어진 정맥피와 심장에서 만들어진 동맥피는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갈레노스의 이론을 실험을 통해 뒤집으려 했다. 그는 동맥과 정맥에서 흐르는 피는 같은 피이며
심장이라는 펌프의 힘을 통해 피가 온몸을 순환한다는 가설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다. 또한 그가 근대 실험 생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의 양을 재려는 근대적인 시도를 한 데 있다. 특정한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뭐 하루 동안 심장이 방출하는 혈액의 총량을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동물에서 혈액을 다 뽑아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를 이제 또 추측을, 그러니까 실측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고요. 피의 온몸 순환을 실험으로 증명한 그의 책은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게다가 팔을 묶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동맥을 차단해도 정맥을 통해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고 주장했는데 사파 덕분에 많은 이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윌리엄 하비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이제 심장, 폐, 그다음에 혈관계, 예를 들어서 동맥계와 정맥계의 그 해부학적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그런 어떤 발견과 어떤 그 이론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결국 그것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학사적으로 특히 이제 근대의학, 현대의학이 이제 수립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피는 더 이상 특정한 기질을 담고 있거나 끝없이 소모되는 신비한 액체가 아니었다. 온몸의 혈관을 도는 구체적인 물질이었으며 그 원동력은 신의 능력이나 초월적인 기운이 아니라 심장의 운동을 통한 기계적인 압력이었다. 하비는 동물 해부와 연고 없는 시체, 매춘부의 시체를 통한 실험으로 피를 하나의 물질로 바라보게 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였다. 통제된 조건에서 동물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또 그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관찰 결과에 입각해서 자기의 가설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유 방식을 이제 취했다는 거. 그리고 이 관찰에 있어서 측정하는 것이 질이 아니라 양만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하나의 가설의 그 참과 거짓됨을 이제 분별했다는 거. 이런 이제 사유 방식 자체가 결국은 이제 후대 그 과학에 아주 가장 큰 이제 기여를 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이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로부터 신비와 성스러움의 베일을 벗겨낸 하비의 시도는 중세에는 신에 맞서는 위험한 도전이었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피에 대한 이미지는 기독교 안으로 흡수되어 교리화된다. 고대의 신비함에 더해 피는 신성함의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는 예수의 성화에서 주인공은 창백한 피부 위로 흐르는 검붉은 예수의 피, 성혈이다. 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신의 은혜를 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리신 그 보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씻겨주는 어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그린 그림과 흡사한 구도의 헨트 재단화에는 예수의 자리에 어린 양이 자리 잡고 있다. 셈조 계열의 종교에서 어린 양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순결한 제물이었다. 어린 양의 피를 바침으로써 인간은 신과 화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의 특별한 속죄와 구원의 의미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통해 속죄를 할 수 있으니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고, 애굽에게 내린 여호와의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 즉, 피는 생명의 표지였던 것이다. 이후 예수는 고난 직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마실 것을 권한다. 이는 예수의 피를 통해 신이 인간과 화해하며 하나 되는 것을 의미했다. 보통 성만 찬양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을 성만찬에서 예식으로 행함으로 상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여 나가게 하는 것이 신약에 나타난 핏부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과 신비한 피의 이미지는 중세시대 더욱 견고한 성스러움을 덧입게 된 것이다. 때문에 피를 하나의 물질로서 보고 그 흐름을 규명하는 윌리엄 하비의 연구는 중세시대 피에 대한 관념을 뒤흔드는 도전이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책이 나왔다. 바로 파도바의 수학 교수였던 갈릴레이의 책이었다. 이 책에서 갈릴레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분위기는 하비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다시 하비의 실험은 또 다른 위대한 학자에게 이론적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바로 우리에게는 철학자로만 알려진 데카르트였다. 데카르트는 하비의 이론을 지지했고 그 결과를 자신의 저작에 자세히 서술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몸은 시계와 같이 공간과 형태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계였다. 피를 비롯한 장기는 시계 부품처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고 봤다. Un moment précurseur d'une mécanisation générale du corps où le cœur va devenir une pompe, où les muscles deviennent le système des articulations devient un système de poulies, etc. Donc on a une conception très machinique, très mécanique du corps qui va totalement modifier la manière dont on se représente l'organisme et le corps et la façon dont on va poursuivre les recherches médicales et les recherches biologiques sur le corps. Donc c'est un point de départ d'une nouvelle représentation du corps qui a certainement permis le véritable développement de la médecine. 드니의 실험은 피가 다른 피로 교체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발상이었다. 그러나 하필 송아지 피로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피에 기질이 담겨 있다는 고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비와 데카르트에 의해 근대 과학인 사고의 틀이 싹트던 17세기. 그러나 사람들은 낡은 생각과 새로운 이론을 모두 품고 있었던 셈이다. 피가 온몸을 돈다는 하비의 이론은 알고 있었을 테지만 아직 혈액형의 존재가 밝혀지려면 200년이 더 흘러야 했다. 드니는 송아지 피 수혈의 정신병 치료 효과를 믿었기에 몇 차례 수혈을 거듭했다. 그 결과 모루아의 신장은 이종 단백질인 송아지 피를 여과하기 위해 무리했고 그 증거가 바로 검은 오줌이었다. 실패한 실험이었지만 피를 교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의학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인간의 몸속 기관들은 질적으로는 동질하며 양적인 차이만 갖는다는 데카르트의 기계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몸을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근대 과학의 문을 열게 된다. 이후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졌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표정과 상징이 살아있던 해부도에서 배경과 표정이 사라졌고 해부도 속 사람은 차가운 시체를 닮아갔다. 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고단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갈수록 사라져 버려요. 기계적으로 도식화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맥락이 다 사라져 버리고 사람이 사라지고 그 근육만 남고 저기 뼈대만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역학적으로 뭐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이 기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불가능한 실험이 없었다. 다양한 동물 실험과 해부는 물론 동물 간의 수혈 실험이 활발하게 시도됐고 동물과 인간과의 수혈도 시도됐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의사 블란델에 의해 인간 대 인간 수혈도 시작됐다. 한편 프랑스 의학자 피에르 루이는 19세기까지도 여전히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혈의 반증에 나섰다. 그는 발열 하루 이틀 안에 사혈을 한 환자군과 뒤늦게 사혈을 한 환자군을 나누어 예후를 관찰했는데 일찍 사혈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44%, 늦게 사혈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은 25%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학적 통계를 적용한 실험 증거를 근거로 사혈법이 효과가 없음을 밝혔고 이후 정맥을 절개해 과다한 피를 뽑아냈던 서양식 사혈법은 서양 의학계에서 퇴출되고 만다. 이후 혈액형 발견으로 혈액 연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헌혈에 대한 관심과 수혈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유리병에 담긴 혈장은 과다 출혈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구했다. 우리나라 수혈의 역사는 한국 전쟁 때 미군에 의해 시작된다. 이후 20여 년간의 기나긴 내혈 시대를 거쳐 1975년 혈액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피를 값없이 나눠주는 진정한 헌혈이 정착됐다. 데카르트 이후 인간의 피와 몸을 잘게 쪼개는 환원적 사고의 바탕을 둔 의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